부산의 항구 근처 조용한 뒷골목에 자리한 허름한 자동차 정비소. 안준호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 자동차를 고치고 해가 지면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며 형의 옛 자료를 들춰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형 백선우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준호는 결코 믿지 않았다. 형은 환경공학 박사이자 국내 대형 건설회사 강그룹의 핵심 연구원이었으며 생전 지화 프로젝트라는 비밀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정비소 안 작은 방에 누워 형에 남겨진 외장하드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에 울리는 알림 소리에 눈을 떴다. 발신자는 없었지만 메시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어. 준호는 얼어붙었다. 그녀 지원. 형의 약혼자이자 형이 세상을 떠난 이후 함께 실종된 인물. 준호는 그녀가 자살했거나 해외로 도피했을 거라 여겨왔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휴대폰에 포함된 좌표를 따라 움직였다. 장소는 부산 예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요양원. 등록되지 않은 사설 시설이었다. 시설 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고 환자들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한 방에서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안지원.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지원아. 나야. 준호. 지원은 반응하지 않았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 살아 있었구나. 그는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의사는 말없이 차트를 넘기며 이렇게 말했다. 해외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돌아온 환자입니다. 보호자 정보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태는 심각하지만 신체적 이상은 없습니다. 준호는 의사의 눈빛에서 무언가 감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날 밤 준호는 지원의 손에 작은 녹음기를 쥐어주고 귓가에 속삭였다. 기억이 나면 내 목소리로 말해줘. 단 한마디라도 좋아. 며칠 뒤 그는 지원이 머무르던 방에서 작게 녹음된 파일 하나를 찾았다. 거에 들리지 않는 숨결 같은 목소리. 지화. 그 단어 하나가 준호를 벼락처럼 때렸다. 그것은 형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연구하던 기술의 명칭이었다. 지화 프로젝트 탄소 배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건축 소재 개발 기술. 이 기술은 건설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강우식 회장에게는 위협이었다. 형의 죽음, 지원의 실종, 그리고 지금의 그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서울 강북의 변두리에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새 이름을 얻었다. 백지훈. 지훈은 강우식 회장이 운영하는 고급 차량 경매장에 접근했다. 거기서 그는 비밀리에 일어나는 불법 도박과 고위층 인사들의 유착 관계를 엿보았다. 며칠 뒤 그는 강 회장의 경호팀의 드라이버로 고용되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지만 그가 원하는 건 안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강우식은 자성가의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고유한 폭력과 권력의 상징이었다. 지훈은 그를 처음 본 순간 무언의 전율을 느꼈다. 너 말이 없군.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 낱말 많은 놈보다 조용한 놈이 믿음직하다고 생각해. 며칠 후 지훈은 강 회장이 한 영적 수련소로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다. 위치는 강원도 산속. 등록되지 않은 비밀 시설이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곳이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CCTV가 구석구석 설치되어 있고 경비는 마치 군부대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는 몰래 벽 뒤에 환기구를 통해 시설 내부를 탐색했다. 그곳에서 그는 젊은 여성들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방을 발견했다. 저 아이들 왜 저렇게 묶여 있는 거지? 그는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하며 결심했다. 이 시설, 이 조직, 그리고 강우식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의 이름이 이미 내부에 알려졌고 그를 감시하는 눈들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원 역시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계획에 있어 열쇠가 될 존재라는 것. 끝 제1장. Mình đã hoàn thành phần 1, trên 1 trang. Bằng tiếng Hàn, đúng theo yêu cầu, khoảng 1.100 từ, có logic mạch lạc và phù hợp văn hóa Hàn Quốc. Bạn muốn mình tiếp tục viết tiếp phần 2, trên 2 trang? Không, chỉ cần nhắn, viết phần 2 bản Hàn, mình sẽ bắt đầu ngay. Tốt lắm, hãy tiếp tục phần 2 1.100 từ và đảm bảo sự liên kết và logic giữa các phần. Hãy viết văn bản thuần túy không thêm biểu tượng và icon, hãy viết trực tiếp ra đây. 제2장. 침묵의 흔적. 강원도에 사는 밤이 되자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낮에는 고요한 숲처럼 보이던 수련소는 어둠 속에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백지우는 숙소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다. 경비는 일정한 간격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고 모든 동선은 계산된 듯 반복되고 있었다. 이곳은 종교시설이 아니었다. 신을 말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공간이었다. 지우는 낮 동안 강우식의 운전기사로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했다. 강은 이곳에서 정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고를 때마다 미소를 띄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람은 죄를 씻어야 새로 태어날 수 있지. 여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짧게, 눈은 낮게. 그는 강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비의 동선을 머릿속에 그려넣은 뒤 건물 뒤편 환기구 쪽으로 향했다. 낮에 확인해둔 사각지대였다. 환기구는 녹이 슬어 있었고 안쪽에서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나왔다. 몸을 낮추고 기어들어가자 낮게 울리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기도 소리 같기도 했고 울음 같기도 했다. 환기구 끝에서 내려다본 공간은 작은 강당이었다.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20명 남짓한 여인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모두 같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라도 있는 듯 누구 하나 정면을 바라보지 않았다. 강단 위에는 임목사가 서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의 고통은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의 욕망이 지금의 시련을 만든 것이지요. 여기서 순종하면 모든 죄는 사라질 겁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이것은 세뇌였다. 신앙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었다. 그때 한 여인이 갑자기 쓰러졌다. 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임목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손짓했다. 곧 2명의 관리자가 다가와 그녀를 끌고 나갔다. 바닥에 남은 것은 희미한 핏자국뿐이었다. 지우는 그 순간 확신했다. 지원이 이곳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뒤로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다. 서울에 있는 서민재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 사람을 가둔다. 종교 아님. 감금. 세뇌. 영상 필요.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조심해. 강우식 쪽에서 내 신원 조회 시작한 흔적 있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지우는 화면을 닫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우식은 지훈을 불렀다. 산 아래 별채였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진 공간에서 강은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어젯밤에 잘 잤나? 예, 회장님. 강은 지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운전 실력이 좋더군. 말도 없고 이런 사람이 오래 남아.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경고였다. 지훈은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훈은 수련소 예곽 창고로 짐을 옮기는 일을 맡았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어젯밤 끌려나갔던 여인이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고 관리자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다. 여인은 눈을 반쯤 뜬 채 중얼거렸다. 기억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지원의 텅 빈 눈빛이 겹쳐졌다.
같은 과정이었다. 기억을 지우고 목소리를 빼앗고 순종만 남기는 방식. 지우는 창고 밖으로 나와 손을 떨며 주먹을 쥐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부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아직 지원을 지켜낼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 보여 결정을 내렸다. 창고에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회수해 데이터를 확보했다. 영상에는 여인들의 상태, 약물, 관리자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제는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수련소 입구에서 경비 하나가 그를 불러 세웠다. 지훈 씨,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지훈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강의 방에 들어서자 그는 혼자 서 있었다. 창밖으로 산의 어둠이 내려다 보였다. 사람은 말이 없어도 눈은 많은 걸 말하지. 강이 천천히 돌아섰다. 넌 뭘 보고 있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만 보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답이야. 지훈은 방을 나왔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끝까지 걸음을 유지했다. 그날 새벽, 그는 서민재에게 모든 데이터를 전송했다. 전송이 끝나는 순간 화면에 작은 문구가 떴다. 전송 완료. 지훈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원의 목소리, 거에 들리지 않던 그 한 단어. 지화. 이제 퍼즐은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훈은 알았다. 다음 단계는 단순한 잠입이 아니라 정면 충돌이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싸움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백지훈은 창밖을 거의 보지 않았다. 강원도의 산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그 수련소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회색 옷을 입은 여자들,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약물 냄새.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경고였다. 이 싸움은 길고 더 깊어질 것이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민재를 만났다. 홍대 인근의 작은 사무실, 낮에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위장되어 있었고 밤이 되면 서버 소음이 공간을 채웠다. 민재는 화면을 넘기며 지훈이 보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 감금이 아니야. 민재가 말했다. 약물 조합이 정교해. 기억 억제, 감정 둔화, 순종 유도, 군사 실험 수준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도 저 과정을 겪었을 거야. 민재는 잠시 멈추더니 화면을 확대했다. 여기 봐, 관리자들 대화 중에 지화가 나온다. 이 시설은 실험장이야. 내 형의 프로젝트를 통제하기 위한.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세게 쳤다. 형의 연구는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강우식의 일정표를 확인했다. 다음 주, 서울 외곽의 비공개 투자 설명회. 참석자는 극소수였고 보안은 철저했다. 그러나 그곳이야말로 지화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가 공개되는 자리일 가능성이 컸다. 지훈은 계획을 세웠다. 운전기사로서 그 자리에 동행하고 내부 동선을 파악해 자료를 확보한다. 위험은 컸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강우식의 차에 올랐다. 검은 세단의 뒷좌석에서 강은 태블릿을 넘기며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번엔 확실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변수는 제거하세요. 지훈은 룸미러로 그의 눈을 잠깐 봤다. 강의 시선은 냉정했고 이미 누군가의 운명이 결정된 듯 보였다. 행사는 폐쇄된 리조트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장 차림의 투자자, 정치인, 그리고 강의 측근들 뿐이었다. 지훈은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보안카드를 이용해 내부로 들어갔다. 민재가 미리 복제해준 카드였다. 회의실 바깥 유리벽 너머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있었다. 화면에는 JHWA 넥스트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지훈은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그는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에는 냉각 장치 소음이 가득했고 금속문 뒤로 강의 세계가 숨쉬고 있었다. 문을 열자 수십 대의 서버가 빛을 내고 있었다. 지우는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경보음이 아주 작게 울렸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필요한 폴더만 골라 전송했고 마지막으로 형의 이름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했다. Bareck-Sun-Wu-Final. 지우는 이를 선택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문 뒤로 몸을 숨겼다. 2명의 경비가 지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그는 재빨리 빠져나왔다. 그러나 계단을 오르던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다. 지훈 씨. 한태연이었다. 강우식의 경호팀장. 눈빛이 날카로웠다. 여기서 뭐 하시죠? 지훈은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회장님이 차량 점검을 서두르라 하셔서요. 신호가 안 잡혀서. 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놓았다. 다음엔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 말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회의가 끝나기 전 리조트를 빠져나왔다.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다. 그러나 USB는 그의 주머니에 있었다. 민재의 사무실에서 파일을 열었을 때 2사람은 말을 잃었다. 그 안에는 형이 남긴 영상이 있었다. 피곤한 얼굴, 그러나 단단한 눈빛.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제거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화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어야 한다. 그러나 강우식은 이를 지배의 도구로 쓰려 한다. 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해라. 그리고 지원을 찾아라.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 열쇠다. 지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형, 찾았어. 이제 끝까지 갈게. 그 순간 민재의 컴퓨터에 경고창이 떴다. 외부 침입 감지. 민재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우릴 찾고 있어. 내 신원, 거에 드러났어. 지우는 창밖을 봤다. 밤거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불빛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럼 속도를 올리자. 지훈이 말했다. 지원부터 데려와야 해. 그녀 없이는 이걸 열 수 없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련소, 다시 가야 해. 지훈은 알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잠입이 아니라 구출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의 피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균열은 이미 생겼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백지훈은 다시 강원도의 수련소로 향했다. 이번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안지원을 구출하고 그녀의 목소리로 형에 남긴 데이터를 완전하게 열어야 했다. 그게 형 백선우의 유언이자 이 싸움의 다음 문을 여는 열쇠였다. 서울을 출발한 지 3시간 후 그는 수련소 근처의 폐교 건물에 도착했다. 그곳은 서민재가 마련해준 임시 작전 기지였다. 건물 안은 텅 비었지만 민재가 설치한 드론, 망원 카메라, 무선 송신기들이 조용히 작동 중이었다. 여기서 다 보인다. 민재는 수련소 방향의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출입 시간, 경비 동선, 야간 조명, 거의 패턴이 일정해. 지우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수련소의 뒤편, 나무 울타리가 낮고 경비가 드문 구역. 지난번 자신이 빠져나왔던 그 환기구 쪽이다. 오늘 밤이야. 지우는 짧게 말했다. 그들은 밤을 기다렸다. 해가 지고 산속에 어둠이 내려앉자 지우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몸에 무전기, 고프로, 진통제, 나이프까지 챙겼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건넸다. 작은 펜처럼 생긴 USB였다. 데이터를 확보하면 이걸로 복사해. 암호화되어 있어서 예부 접속은 안 돼. 반드시 이걸로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폐교를 나섰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수련소 뒷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익숙한 환기구를 다시 확인했다. 다행히 구조는 그대로였고 경비는 예전처럼 앞마당에 집중돼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낮추고 환기구로 기어들어갔다.
몇 미터를 기어가자 내부의 미세한 조명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지난번과 같은 강당 근처였다. 이번엔 다른 풍경이었다. 여성들이 매트 위에 앉아있긴 했지만 분위기는 더 무거웠다. 어떤 이는 눈을 감은 채 흔들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다. 강단에선 임목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오늘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겁니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제 이 공간을 떠날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2명의 관리자들이 한 여인을 강단 앞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다. 지훈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지원이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분명히 안지원이었다. 임목사는 지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 자매는 고통을 이겨냈고 이제는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순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무대 위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지휘했고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결심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구출의 시간이었다. 그는 환기구에서 나와 창고 쪽 뒷문을 돌았다. 드론 영상으로 확인한 대로 이쪽은 감시가 약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고에는 약품, 문서, 그리고 전기 충격 장비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옆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그 복도 끝에 지원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침입자 발생. 전체 경비 위치로 집결. 지훈은 재빨리 복도를 달려 지원이 있던 방 앞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를 격리해. 정신이 흔들리고 있어. 실험에 차질이 생기면 안 돼. 지훈은 문을 발로 찼다. 한 번, 2번, 3번째에 문이 부서졌고 그는 안으로 뛰어들었다. 2명의 관리자들이 놀란 채 돌아섰다. 지훈은 곧바로 한 명의 배를 걷어차고 다른 한 명의 손에 들린 전기봉을 뺏었다. 지원은 구석에서 웅크린 채 있었다. 지원아, 나야, 준호야.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동자에 반응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조금 떨렸다. 준호. 그가 손을 내밀자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손에는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도로 나왔다. 경비들이 반대편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지훈은 지원을 안고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아래층에서 경비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는 곧바로 연막탄을 던졌다. 흰 연기가 퍼지는 가운데 지훈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숲을 사이로 몸을 숨겼고 민재가 보낸 차량이 언덕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 민재가 지원을 보고 숨을 삼켰다. 괜찮아? 지훈이 물었다. 지원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기억나.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지원아. 널 통해 형의 진실을 열 수 있어. 차는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지훈은 알았다. 이 탈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울로 돌아오는 도로 위에서 백지훈은 몇 번이나 룸미러를 확인했다. 차량 뒤는 조용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강원도에서의 구출 작전은 성공했지만 경보가 울렸고 얼굴도 노출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 인물이 아니었다. 조수석에 앉은 안지원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훈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다친 손등, 말라붙은 피의 흔적.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작은 희망이 지훈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그들은 서민재가 준비해놓은 은신처로 이동했다. 도심 예곽의 폐가를 개조한 공간으로 예부와의 연결이 차단되어 있었다. 민재는 지원을 위해 작은 침실과 유료 장비를 마련해 두었고 필요 최소한의 약품도 준비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지원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고 잠에서 깨면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식사를 챙기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훈이 형 백선우의 영상을 다시 틀어놓았을 때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마지막에 울었어. 지훈은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형이.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랑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항상 침착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울었어. 지화 때문에 아니 누군가한테 배신당했다고 했어. 지우는 메모장을 꺼내 그녀의 말을 기록했다. 기억나는 이름 있어. 지원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임목사 그리고 한태연. 한태연. 강우식의 경호팀장. 지우는 이미 그의 수상함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민재와 함께 준비한 지화 프로젝트 데이터 파일을 열었다. 아직 마지막 보안이 걸려 있었고 형의 유언 영상에서도 말했듯 그 열쇠는 지원의 목소리였다. 지원아,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이 말했어. 내 목소리가 마지막 열쇠라고. 혹시 기억나는 문장이나 단어 있어? 지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지화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어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고 그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다. 지화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어야 해. 파일이 열렸다. 순간 화면이 전환되며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펼쳐졌다. 그 안에는 백선우가 연구하던 친환경 건축 소재의 구조, 성분 조합, 실험 기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군용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지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강우식은 단순히 기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게 지배 기술로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는 이를 정리해 언론에 배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다. 이것을 단순히 기사로 다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우리 말만으로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어. 지훈이 말했다. 지원이 말해야 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지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어. 내가 살아있었고 그들에게 당했으며 그걸 이겨냈다는 걸. 내 목소리는 증거야. 지원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무서워. 아직도 그들이 날 쫓고 있을 것 같아. 지우는 그녀의 손을 감쌌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누군가는 또 끌려가. 지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눈 안에는 공포만이 아닌 단단함이 있었다. 알겠어. 말할게. 며칠 후 폐가 안에 마련된 임시 스튜디오에서 지훈과 민재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원은 화장도 없이 수수한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 녹화가 시작되자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똑바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안지원입니다. 나는 4년 전 백선우 박사의 약혼자였고 그의 연구를 함께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나는 강우식과 임목사에게 납치되어 강원도의 수련소에서 감금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기억을 지우려 했고 내 목소리를 앗아가려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40분 동안 이어졌다. 모든 녹화가 끝나고 지우는 그 영상을 온라인에 올릴 준비를 했다. 단순한 SNS가 아니라 동시에 수십 개의 언론사, 유튜브 채널, 시민단체 네트워크에 배포되도록 민재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영상이 퍼지면 우린 더는 숨을 수 없어. 민재가 말했다. 숨지 않을 거야. 지훈이 답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영상이 동시에 업로드되었다. 단 몇 분 만에 수만 명의 조회수가 쏟아졌다. 해시태그 안지원 증언, 지화의 진실, 백선우의 죽음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댓글에는 격려와 충격, 분노가 섞여 있었고 일부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의 댓글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상한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지훈의 휴대폰에 발신번호 표시 없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 한복판. 한태연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엔 낯익은 검은 SUV 차량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제 숨을 곳은 없었다. 검은 SUV 차량이 폐가 근처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백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안지원은 방 안에서 아직 영상의 여파로 긴장한 상태였고 서민재는 노트북 앞에서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감시 중이었다. 지훈은 민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왔어. 한태연이 직접 나왔어. 민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모니터를 돌렸다. CCTV 피드 확인 중이야. 폐가 주변에 3명 더 있어. 무기 소지 여부는 확인 안 됐지만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아. 훈련된 애들이야. 지훈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도망은 의미 없었다. 이곳은 은신처이자 마지막 거점이었다. 지화 프로젝트의 전말이 세상에 퍼졌고 이제 남은 건 버티고 반격하는 일뿐이었다. 그는 지원에게 다가갔다. 지금 밖에 그들이 와 있어.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넌 여기 있어. 문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 지원은 눈을 크게 떴다. 너 혼자 나갈 거야. 나만이 아니라 민재도 있어. 우리는 준비했어. 지훈은 민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빠르게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백업, 보조 전력 차단, 원격 전송 설정까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30분 후 SUV 차량에서 한태연이 내렸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눈빛은 명백한 저기를 띠고 있었다. 지훈은 폐가의 앞마당에 서 있었다. 손에는 무기도 없고 동료도 없이. 다만 그 눈빛에는 지난 4년의 분노와 고통이 응축되어 있었다. 지훈 씨, 오래간만이군요. 태연은 마치 친구에게 인사하듯 말했다. 그러나 말투에는 비수처럼 날선 긴장이 서려 있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지훈이 답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 백선우 박사의 동생. 아니면 안지원을 구한 위협심 넘치는 시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연은 천천히 걸어왔다. 왜 일이 무모하게 구는 겁니까? 이 게임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훈은 그 말에 작게 웃었다. 이미 감당하고 있잖아. 당신들에겐 진실이 가장 위험한 무기라는 걸 알았거든. 그 순간 폐가 뒤편에서 소음이 났다. 태연은 즉각 무전을 쳤고 지훈은 그 틈을 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작고 날카로운 세막대를 던졌다. 세막대는 태연의 어깨에 박히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했다. 지훈은 곧바로 뒤로 물러서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민재에게 외쳤다. 지금이야. 민재는 원격 송출 버튼을 눌렀다. 그 버튼 하나로 백선우의 모든 연구자료, 실험 영상, 정치권과 강우식의 유착 자료가 암호화된 형식으로 해외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30초면 끝나. 민재가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폐가의 전기 차단기가 끊겼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공간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비상 전력 작동. 지훈이 외치자 민재는 손전등을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남은 시간 15초. 바깥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태연과 그의 부하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지원은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다. 손에는 지훈이 주고 간 작고 낡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그녀의 증언, 형의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이 싸움의 전모가 담겨 있었다. 10초. 첫 번째 문이 부서졌다. 지훈은 민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앞에 섰다. 그는 주먹을 쥐었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5초. 민재가 소리쳤다. 전송 완료. 그와 동시에 폐가의 입구가 열리며 태연과 부하들이 들어섰다. 눈앞에 무기가 번쩍였고 민재가 밀쳐졌다. 지훈은 태연과 마주섰다. 이제 다 끝났어. 모든 진실은 세상에 나갔어. 태연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주먹을 날렸다. 지훈은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넌 아직 끝을 모르는군.
태연은 명령했다. 데이터 장치 전부 수거. 그리고 이 자들 처리해. 그러나 그 순간 폐가 외부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민재가 마지막 순간 남겨놓은 긴급 전송 요청 덕분이었다. 태연은 욕을 내뱉으며 후퇴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지훈과 민재를 남겨두고 빠르게 빠져나갔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지원은 방 안에서 경찰의 손을 잡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지훈은 들것에 실려가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지원은 그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형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전국의 뉴스에서 지화 프로젝트가 언급되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국회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우식의 이름이 처음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새로운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여인이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나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이제 내 목소리는 당신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했고 강했다. 안지원은 자신의 침묵을 깨고 세상에 다시 서 있었다. 안지원의 증언 영상이 퍼지고 나서 불과 하루 만에 한국 사회는 거대한 파문에 휩싸였다. 주요 방송국들은 지화 프로젝트의 민낯, 환경기술을 둘러싼 음모, 종교시설 위장 감금 실태 같은 제목으로 긴급 보도를 이어갔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백선우 박사의 이름과 안지원의 고백이 연일 언급되었고 시민단체들이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자발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했다. 지하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백지훈은 간호사로부터 태블릿을 건네받아 화면을 켰다. 실시간 뉴스에서 강우식의 사진과 함께 특수수사단 구성, 강우식 소환 예고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화면 아래로는 안지원 씨 용기의 박수를, 백선우 박사 진실 밝혀야 피해자 증언 잇따라라는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지훈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긴 시간 어둠 속을 헤맨 여정이 드디어 세상이라는 무대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병실문이 열리고 안지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지훈. 지훈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있었어. 너 정말 잘했어. 지원은 의자에 앉아 작은 녹음기를 꺼내 손에 쥐었다.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를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끝까지. 우리도 도와줄 거야. 지훈은 미리 병원 근처에 대기 중인 서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원의 인터뷰를 심층 다큐로 제작해 공영방송에 내보낼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지 진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권력의 반격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다가온다. 며칠 후 특수수사단은 강우식을 소환 조사했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 부족, 내부 문서 유실, 고위 인사들의 침묵 속의 수사는 지지부진해졌고 일부 언론은 오히려 과도한 여론재판이라는 논조로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다. 지훈과 민재는 이를 예상하고 두 번째 폭로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백선우 박사의 음성 녹음과 실험 영상, 그리고 지화 프로젝트의 전환 과정을 담은 내부 보고서가 핵심이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민재는 하나의 익명 메일을 발견했다. 정보가 더 필요하면 이 좌표로 와라. 단, 혼자. 좌표는 서울 외곽의 폐공장. 지훈은 고민 끝에 혼자 그곳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녹슨 철제문과 깨진 창문으로 가득한 오랜 시간 버려진 장소였다. 내부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나왔다. 처음부터 지켜봤어. 내 형이 죽기 전까지 우리도 지화에 관여했거든. 남자는 자신을 전직 과학기술정보원 소속 연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백선우와 협력해 초기 지화 프로젝트를 개발했지만 프로젝트가 민간에서 군으로 넘어가면서 팀을 떠났다. 그 기술은 원래 사람을 위한 거였어. 건축에 혁신을 주고 환경을 살리는 기술. 그런데 군과 기업이 개입하면서 변질됐지. 사람을 제어하고 사고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내 형은 그걸 막으려 했고 그래서 죽은 거야.
그는 작은 USB 하나를 지훈에게 건넸다. 이건 실험 단계에서 민간인 대상 테스트를 지시한 내부 메일과 결제 서류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이 자료가 세상에 나가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폐공장을 나섰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그날 밤 민재는 자료를 분석했고 USB 안에는 국방부 산하 기밀부서의 프로젝트 이관 문서와 함께 안지원을 포함한 대상자 실험 계획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강우식만이 아니라 국방부 고위 인사들까지도 이 사슬에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건 전면전이야. 민재가 중얼였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야 해.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세 번째 폭로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번에는 백선우의 음성 기록과 함께 강우식이 한태연에게 지시를 내리는 내부회의 녹음까지 포함되었다. 뉴스는 즉각 반응했고 국제인권단체와 류신들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반격도 시작되었다. 지훈과 지원, 민재에 대한 사생활 정보가 유포되었고 그들을 향한 허위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민재의 가족이 협박을 받았고 지원은 외출 중 미행을 당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였다. 진실을 반쯤 말하는 것은 침묵과 다를 바 없다는 것. 어느 날 밤 지훈은 병실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사이에 숨어있는 어둠. 그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형처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뒤에서 조용히 걸어온 지원이 그의 곁에 섰다. 형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어. 그는 살아남으려고 했고 진실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원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다짐이었다. 우리도 살아남자. 끝까지. 그날 백지훈은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무대는 완전히 뒤집혔고 이제 조명이 진실 위에 머물기 시작했다. 새벽 4시. 서울의 어두운 골목들 사이로 차량 한 대가 조용히 움직였다. 운전석에는 한태연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언론이 떠들어대는 백선우의 이름도 안지원의 용기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다. 흔들리는 체계를 다시 붙잡는 일, 강우식의 명령도 국가기관의 무기는 결국 그 체계 위에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자신이 지켜왔던 것들을 떠올렸다. 체계는 조용했다. 체계는 명확했다. 그러나 이제 그 체계는 진실이라는 이름 앞에 균열이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균열을 낸 이름이 바로 백지훈이었다. 한편 지훈은 다시 서민재의 스튜디오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의 자료는 해외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고 국내 언론을 거치지 않고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다. 지화 프로젝트에 대한 폭로는 이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국내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인터뷰야. 민재가 말했다. 지훈, 내가 직접 나서야 해. 너 자신이 이 싸움의 핵심이라는 걸 숨길 수 없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에 항상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조차 증거였다. 백선우의 동생, 안지원을 구한 사람, 내부 고발자를 지킨 사람. 그는 이제 누군가의 대변인이 아니라 진실의 주체로서 말해야 했다. 인터뷰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지훈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백지훈입니다. 고 백선우 박사의 동생이며 지화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믿었고 그래서 죽었죠. 이제는 그 정의를 제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와 슬픔이 섞인 울림이 있었다. 인터뷰는 20분 동안 이어졌고 그 안에는 형에 대한 이야기, 지원이 겪은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체계의 잔인함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었다. 인터뷰 영상은 곧 전 세계 주요 매체에 실렸고 BBC와 CNN을 포함한 여신들은 한국의 내부 고발자 백지훈, 침묵의 제국에 맞선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메인 뉴스에 실었다.
예국인들은 댓글에 You are brave. This is what humanity needs라는 응원과 연대를 보냈고 국내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날 밤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었다. 민재가 다급하게 노트북을 들고 지훈에게 달려왔다. 우리가 쓰던 서버 하나가 침입당했어. 백업 서버 2곳도 흔적이 있어. 그리고 지원 신상이 외부에 유출됐어. 가족들까지.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실이 세상을 흔드는 만큼 권력은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모름. 수상한 번호였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백지훈 씨,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다. 선택하세요. 자료를 모두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당신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을 끝내든가. 짧은 통화가 끝났고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식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비된 증인이자 살아있는 저항이었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도망치지 않아. 지훈과 민재는 마지막 수단을 꺼냈다. 백선우가 생전에 숨겨둔 문서가 있었다. 그것은 기술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백에 가까운 일기장이었다. 지화 프로젝트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강우식에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가 담겨 있었다. 그 일기장을 디지털화하여 영상으로 제작하고 그 목소리를 AI 기술을 통해 백선우의 어조로 복원했다. 영상 속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건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멈추지 말기를. 이 영상이 마지막 불씨가 되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 강우식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한태연이 결정적인 진술을 하며 국면은 뒤집혔다. 한태연은 특수조사대에 자진 출두해 말했다. 강우식 회장의 명령으로 안지원 씨를 포함한 민간인 감금 및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선우 박사는 해당 사실을 막으려 했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덧붙였다. 나는 단지 지켜야 할 줄만 알았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의 진술은 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안쪽의 열쇠였다. 며칠 후 강우식은 긴급 체포되었고 관련자 전원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공식 사과를 발표했고 지화 프로젝트는 폐기되었다. 그러나 지훈은 안다. 이 싸움은 단지 기술 하나의 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날 밤 그는 옥상에 올라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지원이 옆으로 다가와 서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걸까?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끝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백선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강우식이 체포되고 한태연의 자백이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전해진 후 사회 전반에 거센 반응이 일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의를 외쳤고 국회는 청문회를 넘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강우식의 재판은 국방부와 대기업, 종교재단, 그리고 정보기관 사이의 비밀스런 유착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파도 속에서 백지훈은 평온해질 수 없었다. 일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그는 아직 어딘가 불완전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단지 복수나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삶, 형의 죽음, 그리고 안지원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판 초기 지훈과 안지원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지만 둘은 조용히 법정에 앉아 모든 절차를 지켜봤다. 강우식은 이전과 다름없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고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고 있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우식,
당신은 지화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인을 감금하고 약물 실험을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와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강우식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안지원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전 세상을 진보시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대답에 방청석에서 조용한 분노의 숨소리들이 퍼졌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끝까지 말을 아꼈다. 법정이 끝나고 나서 지훈과 지원은 조용히 건물 밖을 걸었다. 거리에는 시위대의 함성이 울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 사람을 향해 고마움을 외쳤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끝난 것 같지 않아. 마음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뭔가 아직 우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게 있어. 며칠 후 지훈은 형 백선우의 무덤을 찾았다. 산속 조용한 공동묘지에 자리한 소박한 묘비 앞에 그는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형 끝냈어. 당신이 막으려 했던 거 우리가 밝혔어. 당신의 목소리도 기억도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아.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거기에는 백선우의 마지막 음성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영혼이 남긴 고백처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고 흔들림 없었다. 지화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어야 해. 지우는 그 문장을 따라 중얼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녹음기를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밤 그는 지원과 함께 폐허가 된 수련소를 다시 찾았다. 불에 탄 나무 울타리, 부서진 창문, 그리고 텅 빈 강당. 한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침묵했던 그 공간은 이제 철거 예정이었다. 지원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강당의 정중앙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처음으로 울었어.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목소리가 나왔어. 지우는 그녀의 곁에 서서 말했다. 여기서 내가 다시 시작했어. 침묵을 깬 곳이니까. 그들은 강당 한가운데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았다. 기념비도 표시도 없이. 다만 누군가 지나가다 그 자리에 앉으면 아주 잠깐이라도 멈춰 설 수 있도록. 그것이면 충분했다. 며칠 후 지우는 민재와 함께 다큐멘터리 편집실에 앉아 있었다. 침묵을 껐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마지막 마무리 작업 중이었다. 영상은 지화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 피해자들의 증언, 백선우의 연구, 그리고 안지원의 회복 여정을 따라가며 한국 사회에 남긴 질문들을 던졌다. 민재가 영상을 끄고 말했다. 이제 이걸로 마무리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작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침묵 속에 묻히지 않게 하려면 계속 말해야 해. 며칠 뒤 다큐는 세계 15개국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동시에 공개되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겼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까지. 진실은 국경을 넘어 마음을 흔들었다. 한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사회가 맞서야 할 권력과 기억의 싸움이다. 지우는 그 댓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형은 기술을 만들었고 권력은 그것을 빼앗으려 했고 누군가는 기억을 지키려 했다. 그 모든 것을 연결한 것은 단 하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은 새로운 공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실을 시작했고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말하고 싶을 땐 언제든 들어줄게. 그녀의 말에 한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나도 목소리가 있어요. 지원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백지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형, 봤지? 우리가 해냈어. 세상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지 않은 목소리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서울 한복판의 국립도서관 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제목은 기억의 목소리, 미래의 기술. 시민단체와 교육기관, 언론, 기술 연구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그 중심에는 백지훈, 안지원, 그리고 서민재가 있었다. 강연자로 초청된 안지원은 연단에 천천히 올랐다. 많은 청중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수련소에 갇혀 자신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던 그녀가 이제 수백 명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꺼냈다. 기억은 때때로 무겁고 아프고 지우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우리가 그 기억을 꺼내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강당을 울렸다.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겼고 그 진심은 누구보다 조용히 깊게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우는 뒤쪽 좌석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형의 죽음, 지화 프로젝트의 진실, 수많은 위험, 침묵과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다시 믿게 된 순간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 청중들이 다가와 지원에게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 중엔 지화 프로젝트 피해자 가족도 있었고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도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것처럼 부드럽고 담백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민재가 물었다. 지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만든 진실은 하나의 문을 열었어. 그 다음은 이걸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해야겠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그냥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 계속 지켜야 살아있더라.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넌 다시 교실로 갔구나. 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말이야, 어떤 기술이든 결국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기억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아. 그 말에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도 비슷한 말을 했었지.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한강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은 잔잔히 흔들렸다.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움직임이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새롭게 구성된 사회기술감시단의 자문위원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맡은 역할은 기술 개발과 사회윤리 사이의 균형을 감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는 것이었다. 첫 회의에서 그는 또렷하게 말했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사람을 도구로 여기거나 기억을 통제하려 든다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저는 그런 기술을 거부하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언론에 인용되었고 많은 젊은 기술자들과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다. 몇몇 대학은 기술윤리 관련 강좌를 개설했고 고등학교에서는 디지털 인권 교육이 시작되었다. 한편 지원은 자신이 만든 청소년 회복센터를 점점 넓혀갔다. 처음엔 단 몇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던 교실이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다. 말하지 못한 아이들, 기억을 잃어버린 청소년들, 사회에 놓인 작은 균열 속 존재들이 그곳에 모였다. 지원은 그들에게 늘 말했다. 우리는 약하지 않아. 우리는 다만 말할 기회를 늦게 받았을 뿐이야. 그 말은 예전에 그녀가 들었어야 했던 말이기도 했다. 지훈과 지원은 가끔 주말이면 작은 강연을 함께 했다. 이름 없는 도서관, 작은 지방학교, 혹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그들은 늘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우는 종종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정의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믿어주는 것, 그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1년이 흐르고 강우식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항소했고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기술은 여전히 발전했고 권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감시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었다. 무엇보다 침묵하지 않는 이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목소리를 되찾은 한 여인과 진실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한 형의 동생이 있었다. 어느 조용한 밤, 지우는 형의 무덤 앞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그 안엔 형이 평소에 즐겨 쓰던 단어가 적혀 있었다. 기억은 남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빛이 되기도 하고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 지우는 그 쪽지를 묘비 앞에 두고 조용히 속삭였다. 형, 이제 괜찮아. 당신의 기억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어.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긴 싸움의 끝에서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삶을 향해.